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한풀 꺾이고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19년 말부터는 여행도 금지되고 영화도 뮤지컬도 마음대로 보러 가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이지 못했었고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것들도 있었고 말이에요. 저는 예술 관계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이던 시기에 저는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저의 직업부터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연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제 직업이 중요한 스토리거든요. 코로나로 일이 없을 때 저는 아랫동사들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얄미운 두 동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게는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고 나름대로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제 직업이 예술계 일이다 보니 매일 연예인들을 보고 유명한 아이돌이나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것 뿐이죠.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저에게 정말 부럽다고 합니다. 좋은 직업이라고 매일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을 보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는데요. 그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밤낮도 없고 한번 시작하면 짧게는 몇 달에서 몇 년간을 힘들게 작업해야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칼퇴근은 꿈이죠. 하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무대를 만들고 나면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쯤이면 제 직업이 정확히 뭘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뮤지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감독으로 전향해서 이제 7, 8년 정도 이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외에 드라마에서 보면 미술이나 음악하는 애들은 다들 집이 엄청난 부자고 개인 교습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편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대다수의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 나온 애들은 집안이 부자가 아니랍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주 평범해요. 아버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피아노를 전공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 예대의 피아노과 교수였어요. 사람들은 어머니가 피아노과 교수였다고 하면 외갓집이 겁나게 잘 살았나 보다 하고 놀라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친정엄마도 순전히 혼자 힘으로 독일 유학을 갔다 오시고 교수 임용도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늦으신 편이었어요. 그동안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음악과 강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 덕분에 저와 제 오빠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장난감처럼 치고 놀았어요. 집에도 어머니가 치시던 피아노가 있었고 엄마의 직장에 가봐도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은 어렸던 저에게도 굉장한 포스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힘있고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어릴 때는 엄청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엄마처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래? 우리 딸이 그런 생각이면 이 엄마가 레슨 선생님 붙여줘야겠다. 어디 열심히 한번 해봐. 대신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건 안 돼? 그런데 7살이 되어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되자 저는 피아노가 엄청 싫어졌습니다. 애들이 다들 그렇지 않나요? 너무 하고 싶다가도 엄마가 잔소리하면서 강권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친정어머니는 어렸던 저에게 예고를 가라고 강요하듯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 또한 어머니의 욕심이셨던 것 같아요. 오빠는 피아노를 하도 치기 싫어하니까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요. 나중에 오빠는 락 음악에 빠져서 중학교 때부터 일렉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빠는 어머니와 많이 대립했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면서 어머니는 오빠를 포기하셨습니다. 오빠는 지금 치과 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밴드는 취미로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와 약속한 것도 있고 오빠처럼 반항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계속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예고에 들어가서 성악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피아노가 너무 치기 싫어 한계가 온 거죠. 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쳤거든요. 그런데 예고에 피아노과로 들어가기엔 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동창생이신 유명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으니 어머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2 애는 목소리가 예쁘니까 성악시켜보는 건 어때? 마침 고등학교 때부터 성악해도 유명한 음대 들어갈 수 있다는데. 내 제자가 성악가 교수야. 한번 소개시켜줄까? 그래? 이제까지 피아노 시킨 게 아까워서 피아니스트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가 안 된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 그럴 바엔 얼른 방향 돌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제 의견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제 진로는 정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만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진로를 결정해버렸기에 다른 데 한눈을 팔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희곡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국어 시간을 제일 좋아했고요. 음악을 하는 시간 외에는 도서관에서 희곡을 읽었어요. 영화도 많이 봤고 감명 깊게 본 드라마 대본집도 사 모으는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날 뮤지컬 무대 연출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술고에서 성악을 전공한 저는 일찍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갔어요. 성악과에 100% 실기점수로 들어갔어요.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음악과 선생님께서 저는 실기로만 대학 입시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다른 애들 열심히 수능 공부할 때 저는 이미 입학이 정해져 실컷 놀러 다닐 수 있었죠. 그때 전 엄마와 고등학교 졸업 전 뉴욕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인생 뮤지컬을 본 것이었어요. 그전엔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생각도 안 했죠. 제 어머니는 제가 오페라 프리마돈나가 되는 것이 소원이셨거든요. 조수미 같은 유명한 성악가를 목표로 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캐츠를 본 이후로 제 꿈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고에서 춤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저는 어릴 적부터 아이돌 댄스를 따라할 정도로 춤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제 엄마는 제가 춤 동아리에 들었다는 것도 모르셨죠. 그저 얌전히 성악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줄 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간 후로 성악보다는 뮤지컬에 관심이 많다고 교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난처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신자희, 너 그거 책임질 수 있는 말이야? 네 엄마는 네가 성악가 될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너 혼자서 뮤지컬 배우 되겠다고 한다니. 그건 네 시간도 너무 아깝고 너무 손실이잖아. 교수님, 제가 성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악가보다는 제 꿈이 뮤지컬 배우가 되어버렸는걸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나중에 어머니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 성악 수업도 듣고 부전공으로 뮤지컬도 하게 해주세요. 네? 제발요. 제 말을 들으신 교수님은 저보고 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전과를 하지 그러냐고. 그러면 두 과목을 다 같이 듣는 고난의 길은 가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성악이 뮤지컬 배우가 되는데 꼭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악과 수업과 뮤지컬 연습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대학 생활을 만끽할 때 저는 놀 시간도 없었지만 그때부터 제 꿈을 위해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틈날 때마다 뮤지컬 배우 오디션도 보았고요. 그러다가 4학년 1학기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뮤지컬에서 단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부모님께 학교 졸업하고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제 꿈이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며 싫어하셨어요. 제 어머니도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뭐? 뮤지컬 배우를 하겠다고?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냥 성악가 나와서 오페라 프리마돈나 하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뮤지컬 배우라니. 그런 건 이 엄마가 허락 못한다. 엄마, 나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그때 뉴욕에서 캐치 본 이후로 제 진로는 이미 그쪽으로 정했어요. 말씀 안 드렸지만 저 유명한 뮤지컬에 단역으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막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 인생이잖아요. 엄마는 배신감에 화를 내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잖아요. 그동안 엄마가 원하는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뮤지컬 극단에 들어갔습니다. 성악과 뮤지컬은 장르가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에는 발성이나 몸짓, 연기력 같은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 연기를 본 감독님은 제가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그 다음 뮤지컬에도 저를 캐스팅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무려 주연의 언더스터디로 말입니다. 주연 배우가 무슨 일로 공연을 못할 때 대신 주연을 맡는 걸 언더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더블 캐스팅이 되고 정말 제 꿈이었던 뮤지컬 캐츠에도 주연을 맡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26이었으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주연 자리를 얻어낸 셈이었습니다. 캐치에서 주연으로 연기를 할 때는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게다가 젊었으니까요. 극단에서 다 같이 모여 연습하고 연습이 끝나면 감독님이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살이 지나고 나니 슬슬 주연 자리에서 멀어져 가더군요. 밑에서는 어리고 예쁜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고 아이돌 하던 애들도 뮤지컬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티켓 파워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무슨 역할이든 맡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뮤지컬 하던 친구들에게 부탁해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죠. 그 무렵에 저는 어머니와 최악의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뮤지컬 하는 걸 반대하셨으니까요. 저는 집에서 일찍 독립해서 극단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극단에 들어가서는 제 생활 루틴이 집, 극단, 연습장, 운동, 집 이렇게 단순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연기 연습을 하다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뮤지컬 피터팬 공연 연습을 하다가 와이어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전 웬디 역할이었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이 많다 보니 와이어를 이용한 연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제이야, 정신 차려. 제이야, 야, 빨리 119 불러. 네, 감독님. 1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니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감독님이 놀라서 달려오시고 동료 배우들이 119를 불러줘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가 울면서 제 머리밭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제 병상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고 발목에도 철심을 박아야 할 만큼 뼈가 부서졌다고 하더군요.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저 때문에 놀라셨죠? 놀랐지, 그럼. 그러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성악가 되었으면 이렇게 다칠 일 없었잖아. 지금은 얼른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 아버지도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 태어나면 다시 복귀할 거예요. 복귀는 무슨? 이젠 안 된다. 제발 이제 엄마 말 좀 들어. 엄마는 울면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때 하던 피터팬 공연은 도중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복귀하고 싶은 마음에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좋은 컨디션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배우들은 열심히 연기 연습하고 공연을 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 제가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매일 면회 오시는 엄마도 보기 싫었어요. 엄마는 면회를 오셔서는 매일 성악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저한테 다시 다른 명문 예대를 가라는 둥, 뮤지컬은 그만두라는 둥 잔소리만 하셨으니 제가 엄마가 반가울 리가 있었겠어요.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를 듣는 저 역시 좋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화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가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만 하실 거면 다시 오지 마세요. 넌 어째서 이 엄마 말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냉정하니? 이제 말 좀 들어, 제발. 이 엄마가 너한테 도움되는 얘기 하는 거잖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 간섭 받을 나이 아니라고요. 제발. 엄마 잔소리 지겨워요. 안 그래도 지금 저만 뒤쳐져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기분인데 엄마까지 제 기분 모르시잖아요. 네, 저도 소리 지른 건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하기는 했죠.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악물고 눈물을 참으시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을 나가버리시더군요. 그 후부터는 제가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와보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 저를 데리러 오시고 퇴원 수속을 해주신 아버지는 저에게 엄마를 이해하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엄마 이해해라. 엄마도 네가 걱정되니까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 마음 몰라주면 엄마도 감정 있는 사람인데 섭섭하지 않겠어? 요즘 네 엄마 집에서도 많이 예민해. 갱년기가 와서 그런 것 같은데 말이야.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다 들은 저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 엄마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니 어머니도 제 사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머니가 제게 간섭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새 인생을 살라고 말해주셨고요. 저는 퇴원을 하고 나서 다시 극단에 돌아갔지만 극단 멤버들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당황했어요. 항상 손발을 맞춰오던 멤버들은 다들 TV 연속극이나 예능으로 빠져있더군요. 저를 잘 봐주셨던 감독님도 감독을 그만두셨어요. 바뀐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해 저는 방황을 좀 했습니다. 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극단을 나오고 나서 정말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로 카페의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요. 극단 일만 할 때에는 알바할 시간도 없이 오직 연습만 했던 저였기에 처음 해보는 카페 일이 손에 익질 않았어요. 게다가 나이가 30이나 되었으니 남편으로선 저를 고용하는 것이 모험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한 가지 물어본 것이 있었거든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생 알바를 썼었는데 툭하면 아프다고 핑계대며 안 나오고 시험 때는 일찍 가면 안 되겠느냐고 떼쓰듯 얘기해서 너무 곤란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죠. 저에겐 절박한 생계가 달려있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제이 씨는 무슨 일을 하셨길래 지금 알바 자리에 생계가 달렸다는 건가요?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아니요. 저 뮤지컬 배우였어요. 6년간 뮤지컬만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그렇게 되었네요. 사고가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복귀할 생각이에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자기야 워낙 문화생활 같은 건 거리가 멀어 몰랐다고 하더군요. 뮤지컬계에서 나름 유명한 배우였다고 하니 남편도 흔쾌히 저를 고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거의 둘이서 그 카페를 운영하다시피 했어요.
대학로에 있던 남편의 작은 카페는 곧 유명해져 여기저기 프랜차이즈 제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강남, 신사, 가로수길, 홍대 등 그때 힙했던 곳들에 카페를 몇 개 더 오픈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저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남편의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후 저는 남편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받았어요. 저도 근면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가까이서 봐왔던 터라 남편의 고백이 싫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인간적인 호기심이었겠지만 남편은 사실 면접 볼 때 이미 첫눈에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때는 처음부터 마구 들이대면 멀어질까봐 일부러 모른 척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랑 6살 차이가 나는데 사귀기로 했을 때 저는 32이었고 남편은 이미 38이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장남이 그 나이가 되도록 카페 일에만 정신이 팔려 도통 여자 사귈 생각을 안 하니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부모님께 쉽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둘째 동생이 3살 터울, 막내 동생이 5살 터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만 셋인 집안에서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여리여리한 외모에 목소리도 작으셨는데 아들 삼형제를 키우면서 목소리도 걸걸해지고 대범해지셨다며 웃으셨습니다. 제가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의 동생들은 이미 둘 다 결혼을 했었어요. 둘째 동서는 28에 둘째 동서와 결혼을 했고 막내 동생은 대학생 때 막내 동서를 임신을 시켜 결혼을 서둘렀다고 하니까요. 막내 동생은 결혼 후에 바로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러니 결혼 순서는 거꾸로 된 셈이었죠. 막내 동생이 제일 먼저 결혼해 시댁에 들어와 살고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이 결혼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제 남편이 제일 늦게 장가를 간 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동생보다 3살 어렸기 때문에 동생과 동갑내기인 아랫동서보다 어렸어요. 동서는 제가 그저 남편의 개인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저를 은근히 얕잡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자기네들끼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나 동서, 요즘에 32살씩이나 돼서 누가 카페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큰형님이라고 대우해줘야 되나? 나 참. 그동안 얼마나 취업이 안 됐으면 그렇겠어요. 나처럼 일찍 시집이나 가서 애들이나 키워놨으면 몰라. 그쵸 형님? 두 동서들은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둘이 소곤거리며 제 흉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가 좀 밝거든요. 두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다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둘이 뭐라고 하든 그다지 신경을 안 썼어요. 동서들과 별로 잘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저 명절 때나 보는 사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은 나중에 그 말들을 전해 듣고는 욱해가지고 제 진짜 정체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저는 동서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웃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동서들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괜히 시집 온 첫날부터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어요. 결혼 후 2, 3년 동안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카페 가로수길 점의 점장이 되었고 남편은 대학로점을 돌보면서 강남, 신사, 마포점 등등 여러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도 많이 뽑았고요. 시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복덩어리라고 부르셨어요. 노총각이었던 남편을 구제해주고 같이 사업 확장까지 하게 되니 시어머니는 며느리들 중 저를 특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이가 정말 복덩어리구나. 신우가 너랑 결혼하자마자 카페도 대박나고 내가 늙음하게 복이 터졌다. 부지런하고 싹싹한 큰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다. 내 기분이다. 이번 명절 세뱃돈으로 100만 원 주마.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받은 세뱃돈을 쓰지 않고 있다가 아버님 홍삼을 사드린다던가 새 옷을 사드리며 시부모님께 받은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부모님은 저를 더 칭찬하고 두 동서들 앞에서 저를 본받으라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시부모님께 이쁨을 받게 되자 동서들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제 바로 밑에 동서는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요. 계속 형님 대우를 해줘야 하니 그게 배알이 많이 꼴렸나 봐요. 동서들은 점점 은근히 저를 따돌리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끼리는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고 나이도 비슷해 명절 때 외에도 종종 만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브런치도 먹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둘째 동서는 저에게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조차 말하지 않았고 당연히 저를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보다 못한 시어머님은 둘째 동서를 불러 저에게 형님 대접을 하라고 한번 혼을 내셨나 봐요. 그랬더니 동서는 저에게 앙심을 품고 막내 동서와 저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저에게 은근히 신경을 긁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추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애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무휴수유를 할 때였어요. 아기가 하도 우니까 제가 명절에 일도 못하고 아이한테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애를 너무 곱게 키우네. 애기는 좀 울어도 괜찮아요. 설마 형님 애기 핑계 대고 일하기 싫어서 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안 그래, 막내 동서? 애기 보는 일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나는 21살에 애 낳아서 키워봤는데 우리 애들은 바닥에 등만 대면 잘 자더구만. 그건 형님이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애가 너무 예민해. 바닥에 등만 닿아도 울어서 재우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동서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든 빨리 재워볼게. 결혼 초에는 그래도 동서들의 이런 괴롭힘을 시어머님께서 나서서 막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육아 스킬을 메워주시기도 했죠. 지금도 시어머님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못 이룬 제 꿈을 응원해 주시려고 제 애들을 손수 맡아 키워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서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동서들이 손주들 키울 때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애를 봐주시겠다고 제안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카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안정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남편의 사업만 도와주면서 살면 내 꿈은 언제 이루지? 그때가 아마 첫애가 3살이고 둘째를 막 낳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애 낳고 키우는 전업주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워낙에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바쁘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집에 갇혀 지내자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집에서 3년간 아이 키우면서 카페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는 것 같아. 나 아무래도 무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복귀를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사실 카페 점장이야 누굴 시켜도 상관없는 자리잖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국문과에서 소설과 희곡을 공부했죠. 시어머니는 2팔 걷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손주들도 봐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국과 반찬을 우리 집으로 챙겨다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골치 아픈 집안일에서 벗어나 대학원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 그때 왜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셨냐고 여쭤보니까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문학소녀가 꿈이었단다. 시를 쓰고 싶었어. 고등학교 때 시문학 동아리도 들었고 말이야. 하지만 가난한 우리 친정 형편에 나까지 대학을 보낼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사회생활 했단다. 그러다가 네 시아버지 만나 결혼도 일찍 하게 되었고 말이야. 널 보면 내 못 이룬 꿈이 생각나. 그래서 도와주는 거란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어요. 이제 눈가에 주름이 진 할머니가 되신 시어머니가 양갈래 머리 소녀일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대학원 과정을 3학기 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을 하나 만들어 뮤지컬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된 것이었죠. 무대 감독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수두를 앓거나 열이 펄펄 끓어도 공연이 안 끝난다면 제가 함부로 공연장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시고 밥도 해먹이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제 아들들이 이제 8살, 5살이 되었습니다. 제 동서들도 아마 마음만 먹었다면 제가 무엇 하고 있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대학원을 갔다는 것도 뮤지컬 감독이 되었다는 것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까맣게 몰랐을 테죠. 그러다 공연 예술계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일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애들도 그때는 학교에 안 가고 원격 수업을 했으니까요. 집에서 애들 밥을 해주고 공부도 조금씩 봐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서는 약국을 했고 셋째 동서는 시댁에서 분가해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은 코로나가 한창 유행을 할 때에도 둘이서 스파를 간다, 백화점을 간다 하면서 주말마다 어디 나가기 바빴습니다. 저는 혹시 밖에 나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니까 집에 있었죠. 제 극단의 단원들에게도 철저하게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공연을 하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얼른 잦아들어서 집합 규제가 풀어지면 뮤지컬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두 달 가면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던 건 오산이었습니다. 2년이 넘어가고 3년째 코로나는 종식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저 집합 금지만 완화된 상태인 거죠. 그러던 재작년에 제 뒷목을 잡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마 추석 때였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어서 시아버님은 아들 삼형제와 그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2년 동안 얼굴도 뜨문뜨문 보고 한나절도 안 있어 코로나 걸릴까 다들 집에 가느라 바빴거든요. 이제 가족들 명절에 모여도 된다니까 다들 우리 집으로 오너라. 오랜만에 시끌벅적하게 보내보자. 애들도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저희 며느리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추석에 시댁에 전부 모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몸만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맏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일 때문에 바빴지만 갈비도 좀 재고 잡채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는 시어머니 말씀 따라 그냥 몸만 왔더라고요. 그래놓고 두 동서들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음식을 해왔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욕을 하더군요. 형님 말이야, 이쯤 되면 정말 시어머니 신현으로 타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자기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여우짓도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명절에 시댁에 안 와도 돼서 그건 좋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시댁 가서 지겹게 전도 붙이고 설거지도 해야겠어요. 무슨 걱정이야. 형님한테 다 시키면 되지. 쟤도 우리 시녀잖아. 잊었어? 그러면서 두 동서는 제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얄미운 것들이에요. 그때는 저도 계속 참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시댁 모임이 끝나기 전에 한번 두 사람을 불러 따질 건 따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였으니 그럴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밥 차리고 상 치우고 설거지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특히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집안에서 막 뛰고 소리 지르는 것까지 해서 제 정신을 쏙 빼놓았어요. 제가 이리저리 치이고 동서들과 애들한테 시달리는 것이 눈에 보이자 시어머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제이야, 네 시아버지랑 내가 너희 애들 다 봐줄 테니까 어디 가서 영화나 뮤지컬이라도 보고 오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시는 네가 네 와이프랑 동서들 다 데리고 저기 잠시 롯데라도 다녀와. 두 동서들은 이 말을 듣자 얼굴이 환해지며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깨악깨악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꼬르지를 본 저는
동서들이 사춘기 중학생인 줄 알았네요. 아주머님, 그럼 저희 롯데시어터 가요. 거기서 지금 지킬 박사와 하이드 뮤지컬 공연하고 있거든요. 저 그거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거기를 데려가 주세요. 어머, 형님도 그래요? 저도요. 거기 제 최애 아이돌 나오거든요. 오늘 마침 그 아이돌 주연으로 공연하는 날이에요. 너무 좋다. 어떡해? 어머, 근데 첫째 형님도 같이 가시게요? 형님이 뮤지컬이 뭔지 아시기는 해요? 저는 둘째 동서의 얄미운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왜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직접 한다는 걸 알면 동서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동서들 노는 데는 안 따라가고 공원에나 가서 잠시 쉬다가 시댁으로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오기가 나서 저도 꼭 같이 갈 거라고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들은 들뜬 얼굴로 방에 들어가 옷도 갈아입고 얼굴에 화장도 떡칠을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정말 같이 갈 거냐고 물었어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제가 연출로 일하고 있었던 뮤지컬이거든요. 시댁 일 때문에 그날 하루만 다른 연출자에게 맡겨놓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해서 같이 갈 거냐고 물었던 건데 동서들은 그 말 뜻을 오해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동서들이 어디까지 웃길 건지 좀 보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세 며느리를 차에 태우고 롯데 시어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추석이긴 해도 서울은 교통량이 별로 없어서 잠실까지는 3, 4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극장에 도착해 표를 사려고 하자 제가 웃으면서 잠깐 동서들 데리고 커피나 마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관계자인데 당신이 표를 왜 사? 초대권 미리 챙겨놨어. 그러니까 당신은 동서들이랑 시작 시간까지 커피나 마시고 있어. 난 무대 뒤에 잠깐 가볼게. 알았어. 쉬는 날까지 여기 다 오고. 당신도 참 일중독이야. 다른 데 가서 혼자 힐링하지. 아님 나랑 데이트라도 한다고 하지. 남편은 아쉬운 마음으로 동서들에게 잠시 커피숍에 가 있자고 했어요. 동서들은 제가 왜 따라오지 않는 건지 의아하긴 했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뮤지컬 시작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서 저는 분장실에 앉아있을 동서의 최애 아이돌이라는 그 배우에게 갔습니다. 그 애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배우에게 제 동서가 팬이라고 하면서 일단 사인 한 장을 부탁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공연 끝나고 소개시켜 줄 테니 사진도 찍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밖에 나왔더니 휴게실에서 남편과 두 동서가 커피 한 잔씩을 손에 들고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자기 커피도 사놨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마워요, 여보. 근데 무슨 얘기 중이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별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 가신 거 치곤 꽤 오래 있으셨네요? 동서들은 제가 나타나자 미간을 찌푸리며 대놓고 저를 불청객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은 저와 남편은 소외시키고 둘이서만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이 건네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들어대던 둘째 동서가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형님, 도대체 형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요즘은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겠지만 말이죠. 친정도 그다지 잘 살지 못해서 이런 뮤지컬 극장에 한번 와봤겠어요? 수준 떨어져. 도저히 같이 다니기 불편해서 못 살겠네, 정말. 그러니까요.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티가 난다니까요. 형님, 솔직하게 말해봐요. 집 못 살아서 뮤지컬 한번 본 적 없으시죠? 제가 참다 못해 열받아 동서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고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제 극단의 배우 하나가 저를 보더니 꾸벅 인사를 하며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대표님, 오늘 어쩐 일이세요? 오늘은 가족들하고 함께 명절 보내신다고 못 나오신다더니. 저희 공연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대표? 그쪽은 누구신데? 우리 형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저 뮤지컬 배우인데요.
이 신재희 대표님이 거의 극단 대표님이시고요. 지금 공연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무대 감독님이세요. 동서들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어지간히 놀랐는지 막내 동서는 딸꾹질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한참 경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가까스로 입을 떼었습니다. 정말 뮤지컬 배우의 극단 대표님이라고요? 형님이요? 아이, 그럴 리가. 거짓말이죠? 그게 사실이면 이제까지 왜 그걸 숨겼던 거예요? 그럼 이 뮤지컬 공연 끝나고 저 그 아이돌 볼 수 있어요? 와, 형님, 정말 능력자셨네요. 형님, 저 소원이에요. 제발 제 최애 가수랑 사진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서들은 방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앞담화하던 안면을 싹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확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조롱했던 두 사람이 너무 얄미워 안 된다고 말을 할까 했었는데 생각을 금방 고쳐먹었습니다. 어차피 그 두 동서에게 최애 아이돌을 보여준다면 그거야말로 통쾌한 복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예 동서들과 인연을 끊을 것도 아닌 이상 뭐하러 쪼잔한 사람이 되나 싶었죠. 그 옆에서 가장 신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당신 정체 이제 밝혀졌으니까 나 재수 씨들한테 마음껏 자랑할 거야. 사실 우리 와이프 한국종합예술학교 성악가 출신이라고요. 우리 장모님도 예대 피아노가 교수님이셨고요. 그러니까 재수 씨들 다시는 우리 와이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요. 또 그런 행동들 내 눈에 띄면 나 더 이상 안 참아요. 동생들 다 집합시킬 거야. 그날 두 동서들은 자기들의 최애를 보는 행운을 맞았습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나서 제 권한으로 유명 아이돌 옆에서 사진도 찍고 팬 사인회도 아닌데 사인을 받았다면서 특히 막내 동서는 너무 만족해 하더라고요. 동서들은 그 순간부터 저를 완전히 다시 봤습니다. 동서들은 이제껏 저를 따돌리고 뒷담화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저 형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형님이 너무 고고해 보여서 좀 꼴받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형님이 잘못하신 건 없는데 저보다 늦게 이 집안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사랑도 독차지하는 걸 보고 제가 옹졸하게 형님을 질투했나 봐요. 이제부터 형님으로 잘 모실게요. 용서해 주세요. 네? 저도 사과드릴게요. 그나저나 형님 정말 대단한 경력자셨네요. 성악과 졸업해서 뮤지컬 배우도 되시고 지금은 극단 대표의 뮤지컬 감독에 형님 너무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 혹시 이 뮤지컬 연습할 때 구경 좀 와도 될까요? 사실 나도 그동안 동서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해봤는데 쉽지가 않았어.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형님이니까 동서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었어야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점이 많았어. 앞으로는 며느리들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재미있는 일들 해보자. 기회되면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보러 가보고. 저의 제안에 동서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저만 시간 내면 당장 다음 달에라도 가능하다면서 둘째 동서는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평소에 너무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약국에서 일하면서 토요일도 출근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싫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는 반납도 없고 주말도 없다고 했더니 동서는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에게 진심으로 충고해 주었어요. 누구한테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있어. 나는 공연 연습하다가 천장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도 입었고 1년간이나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았는걸. 그러니까 동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직은 몸이 튼튼하잖아. 안 그래? 동서들은 지나온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련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공연이 끝나고 동서들과 시댁 근처의 치킨집에서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그날 밤에 그들과 완전히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동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 국내 여행도 다니고요. 겨울에는 스키도 타러 다닌답니다. 아직 브로드웨이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내년쯤에는 저도 치프 감독님에게 공연 맡기고 일주일 정도 쉬면서 동서들과 뉴욕에 다시 가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이 더 먹고 다리 힘이 없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여행 다니자고 동서들과 약속했거든요. 내년에 뉴욕에 갈 땐 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한 번씩 회동을 하셔 제가 그때 연출하고 있는 뮤지컬을 보러 오신답니다. 이제는 친정엄마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신답니다. 예전에 그렇게 뮤지컬 일 반대했던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죠. 저는 그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 저런 좋으신 시어른 만나는 건 세상에서 몇 안 되는 복이야. 아직도 너를 이뻐해 주시고 그 도와주시는 시부모님들한테 잘해. 알았지? 그래요. 저도 시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께도 감사해요.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엔 우리 여자들끼리 뉴욕 여행 가요. 꼭 제가 추진해 볼게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복도 시댁복도 있는 행복한 여자인 것을요. 그러니 제가 할 일은 큰며느리로서 동서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며 집안 대소자에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일 테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동서들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형님 대접도 하고요. 이제 시댁 일의 모든 것을 새 며느리들이 모여서 의논한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결혼하고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저도 진작에 동서들과 화해할 생각을 못했던 것을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시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안 보면서 지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도 내 쪽으로 마음을 돌려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 30 후반에 접어든 여자예요. 유튜브로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다 제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고 주말에 커피 한 잔 올려놓고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딸이라 생각하시며 이야기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불우하다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매번 일하시느라 바쁘셨고 동생들은 줄줄이 2명이 달려 있었는데 매일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일을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건 장녀인 저였으니까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장녀 콤플렉스라고. 한국에서 장녀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더 주어지는 무게감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어린 동생 2명의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밥 먹이며 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린아이인데 왜 놀고 싶지 안 놀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우리 민정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엄마 아빠 둘 다 무지 힘들었을 텐데 하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어린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 좋다고 제 할 일을 내팽개쳤다간 동생들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엄마가 동생들을 돌보느라 일자리를 포기하셔야 할 테니까요. 이미 좋지 않은 저희 집 경제 상황 누구보다 제가 빤히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민정아, 오늘 우리 주연이 집에서 놀기로 했는데 같이 안 갈래? 주연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신대. 하고 말하면 나는 집에 동생들 보러 가야 해서 하며 매일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 언젠가부터 친구들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땐 무척이나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 친구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매일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곤 했죠. 허나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 동생들을 케어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면 제 주변의 환경을 잊을 수 있었고 거기에만 몰입할 수가 있었는데 그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어린 저에겐 공부가 탈출구인 셈이었죠. 또 공부를 하면 선생님의 칭찬이나 동네 어른들의 칭찬도 쉽게 받을 수 있었으니 그건 역시 저에게는 좋은 일이었고요. 다만 제가 아무리 100점을 받아와도 관심을 가져주는 건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뿐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100점을 맞고 신이 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시험지를 보여주며 엄마, 나 이거 봐. 우리 반에서 내가 1등이야. 아, 그래? 근데 민정아, 엄마 조금 피곤해서 내일 말하자꾸나. 알겠어요, 엄마. 물론 그 시절 부모님이 저희를 먹이고 살리느라 빠듯하셨던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삶에 너무 지쳐 늘 피로하신 부모님의 모습은 아이가 받아야 할 충분한 애정을 제공해주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사춘기 시절이 오자 갑자기 저도 몰랐던 반항심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동생도 왜 돌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는 우리 집도 원망스럽고 겨우 택시기사나 하는 아빠 직업이 부끄럽고 마음속에 울분이 차올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께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거 문제집 사달라 했잖아. 왜 안 줘? 돈 달라고. 저기 민정아, 이거 꼭 필요한 거니?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사면 안 될까? 장난해? 다음 달이 시험 날짜인데 어떻게 다음 달에 사? 그럼 저기 친구 거를 좀 빌리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엄마가 부탁을 해볼까? 진짜 쪽팔려. 왜 이런 거 하나 못 사줘서 구질구질하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죄스럽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고 문제집 값이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손에 쥐어주며 뭐라도 사 먹고 오라고 달래곤 하셨지만 저는 대놓고 그 지폐를 부모님 눈앞에서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워낙에 바쁘신지라 집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죠. 당시에 저는 정말 반항아 그 자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분노가 차오르고 차올라 폭발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날은 중간고사 시험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시험 점수가 안 좋아 터덜터덜 기운 없이 집을 걸어가고 있는데 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가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다고 피자 엄청 많이 시켜준대. 너도 올래? 그 말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까요? 나는 돌아가봤자 빈집에 동생들만 있을 텐데 시험을 망쳤건 잘 봤건 피자는커녕 쉰밥에 김치나 먹어야 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차오르면서 친구를 등지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역시나 부모님이 들어오자마자 괜히 화를 냈죠. 엄마 때문에 시험 망쳤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 문제집 안 사줘서 못 봤다고. 우리 집이 형편만 됐어도 이럴 일 없었어. 알아? 엄마가 자식 인생도 망치고 있는 거라고. 너 이놈의 자식이?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얘가 지금 예민해서 그래요. 그치 민정아? 얼른 죄송하다 용서 빌고 네 방으로 들어가라. 어? 그때 잠자코 말을 듣던 아빠가 벌컥 화를 내셨지만 이미 원과 한이 가득했던 저 역시 지지 않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면 안 될 말까지 제 입에서 튀어나오고 말았죠.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 쫄딱 망하게 한 거? 엄마 하루 종일 주방 일하게 하고 나 학원도 하나 못 보내주는 거? 그게 아빠야? 아빠가 가장이면 가정을 보살펴야지. 우릴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자 아빠는 제 말에 다분히 충격을 받으신 얼굴이 되었고 전 저대로 그게 싫어 집 밖으로 도망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도망 나오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눈앞에 계속 어른거렸죠. 그래서인지 저는 멀리 가지 못하고 집 근처 놀이터에 쪼그려 앉아 몸만 숨긴 채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가출이었죠. 제 인생 첫 가출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초라하고 무계획적인 가출이었어요. 돈이 없어 오갈 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어 친구를 부를 수도 없었거든요.
한참을 놀이터에 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땐 집에 다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엔 자존심이 상해 그대로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날씨가 추웠는지 몸이 피로해지면서 점점 눈이 감기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땐 뜨뜻한 집안이었어요. 엄마는 그저 눈물 젖은 손길로 저를 쓰다듬어 주고 계셨고 아빠는 그저 등을 돌리고 앉아 한숨만 푹푹 쉬어대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너 이 녀석아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날씨에 동사라도 되면 어쩔 뻔했어.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겉옷 하나 안 걸치고 나가선 지나가던 할머니가 널 발견하고 우리 집에 찾아와 줬으니 망정이지.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알고 보니 윗집 할머니와 눈인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근처 딸집을 갔다 오시다 저를 발견하시곤 저희 집 문을 두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해 겨울에 영하 날씨를 생각하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몇 시간만 더 있었어도 저체온증으로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절 걱정하신 모습을 보곤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마음속에 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물론 가난도 싫고 동생을 돌보는 것도 싫었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했으니까요. 그 순간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그것도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비를 버느라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원망의 덩어리들은 학창시절 마음에서 해소한 지 오래였고 집안의 가난은 분명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저란 사람은 그걸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기보단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매일 컵라면에 폐기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음식을 때우고 쾌쾌한 고시원에 살더라도 언젠간 제게도 빚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4년을 버틴 결과 저는 어느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생활비 때문에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하던 때라 합격의 순간은 말도 못하게 기뻤습니다. 특히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기뻐해 주셨던 건 부모님이셨어요. 당시 허리가 아파 식당 일을 그만두신 어머닌 바로 서울로 올라오셔선 우리 딸 장하다며 고기를 사주셨고 바리바리 만들어 놓은 음식까지 냉장고에 한가득 채워놓고 가셨습니다. 고마워 엄마. 고맙기는 등록금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 엄마 아빠한텐 우리 민정이가 최고의 딸이야. 알지? 당연히 알지. 안부차 전화로도 제게 사랑한다거나 우리 이쁜 딸이라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곤 했는데 그날은 엄마의 말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떠올라 품에 안겨 엉엉 울었던 날이었네요. 동생들도 제 입사 소식을 무척 좋아하며 이제 누나가 취직했으니 우리도 얼른 대학 졸업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겠다고 그런 기특한 말까지 해주었고요. 회사에 입사하고 난 후에는 제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꽤 많이 찾아왔습니다. 제 실력보다 운 좋게 들어온 곳이라 생각했기에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기회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했죠. 그래서인지 갓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이 능력 좋고 똑똑하단 소리가 대표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대표님과 단둘이 식사 자리까지 갖게 되었죠. 민정 씨가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리더라고. 아닙니다. 그저 맡은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다들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우리 회사를 위해 지금처럼만 해줘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민정 씨 승진은 내가 보장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짜네요. 네, 감사합니다. 민정 씨랑 인연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해요. 대표님의 그 말은 현실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대표님이 바로 제 남자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생애 첫 남자친구 말입니다. 남자친구라고는 한 번 사귀어 본 적이 없었는데 대표님과 몇 번 자리하고 사적인 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빠른 고백으로 저는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걱정 반, 축하 반이었어요. 회사 대표와 연애한다니 놀라면서도 사내 연애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되니 그런 불편함도 있을 테고 말이에요. 거기다 연인 사이면 헤어질 일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회사를 나가는 쪽은 제 쪽이 되지 않겠어요? 친구들의 그런 말을 들으니 그것도 일리가 있어 고개가 끄덕여졌죠. 하지만 대표님은 사귀면 사귈수록 그야말로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가자. 저번에 나 먹고 싶은 데 갔잖아. 요즘 자기 야인 것 같아. 일이 많아서 그런가? 오늘 보양식 좀 먹여야겠어. 아니야, 나 괜찮다니까. 얼굴 살이 좀 빠져서 그래. 살 빠지면 안 되지. 지금도 말랐는데. 얼른 맛있고 건강한 거 먹으러 가자. 연인을 위한 사소한 배려도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고 마치 아빠처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즘은 연인 사이에서도 남자가 본인 여자친구에게 살 좀 빼라, 보기 흉하다, 다른 여자들 안 보이냐 이런 말들 많이 한다잖아요. 뭐 반대로 여자 쪽에서 그러기도 하고요. 본인들의 외적인 이상형에 연인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귀는 내내 보통 사람 평균 이상인 제 몸무게를 알고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 빠지면 안 된다고 보양식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무척 섬세하고 다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본받을 점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는 굉장히 책임감이 넘쳤고 또 무척 부지런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사원인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의 추진력이나 열정 같은 걸 보다 보면 저절로 감탄이 나왔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와 남자친구가 1년이 넘어가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와, 나도 민정이 남자친구 같은 사람 만나고 싶네 라는 말이 나오곤 했어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끔 제게 남자친구 있냐는 말을 물어오곤 했는데요. 엄마는 제가 가정을 빨리 꾸려 안정감을 갖는 것도 좋다며 우리 딸 남자친구 있음 한번 엄마한테 데려와 보지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아유 엄마 아직은 부담스럽지 만난 지 몇 년 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여줄게 하며 넘기긴 했지만 엄마와 남자친구의 만남을 머릿속에서 그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그런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말았는데요. 저는 제 예상보다 아주 빨리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 남자친구가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남자친구는 결혼 상대로서 저에 대한 확신이 이미 크다며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보단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난 우리가 서로한테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 믿고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의 꼼꼼한 성격답게 화려하고 섬세하게 계획된 프로포즈였어요. 저희가 첫 여행으로 갔던 펜션을 잡아 그곳을 꾸며놓고 직접 만든 케이크에 꽃다발에 반지에 거절할 수 없는 청혼이었죠. 그 낭만적인 분위기는 가슴 아프게도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생애 다시 없을 고백을 받고 친구들에게 한껏 자랑을 한 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저는 우박과 같은 난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장애물에 잡음이 생기고 만 것이죠. 어느 날 제가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어떤 중년의 여인분께서 제 손목을 덥석 잡더니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냐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도를 아십니까? 인 줄 알고 그런 건 안 믿는다고 급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분은 제 상상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나 주원이 엄마입니다. 그러니 얘기 좀 나누시죠. 나도 먼 길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소개도 없이 단 둘이서 예비 시어머니와 불편한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고르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불쑥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가씨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아, 뒷조사라는 말은 좀 불쾌하려나? 네? 아무튼 뒷조사를 해봤는데 아가씨 집안이 우리랑은 영 맞지 않더라고. 아가씨 학벌도 그렇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우리 주원이가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하고 아가씨를 결혼 상대로 데려온다길래 내가 이렇게 미리 나와 말하게 됐어요. 괜히 아들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곤란하니까. 저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제 뒷조사로 저희 집안 학벌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알아보셨단 건가요? 네, 내가 원체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주원이한테 돈 목적으로 달라붙는 애들이 몇몇 있어서 속간했어야 했거든. 그래서 알아본 김에 다 알아봤어요. 아가씨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근데 참 알아보면서도 한숨이 나오더만. 주원이가 혹시 우리 집이 뭐 하는 집인진 말 안 하던가요? 우리 애 아빠 은행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땅이 얼마나 있고 건물이 몇 채고 이런 것까지 운운하고 싶진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하면 추저분해 보이잖아. 근데 이 결혼은 어차피 안 될 결혼이라는 거 그거 하나 말해주려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날 예비 시어머니란 작자를 만나고 나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파혼이요.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을 겪고 나니 이런 시어머니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번개를 맞은 것처럼 몸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그 카페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이 일을 모두 말한 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혼비백산이 되어 찾아왔더군요. 민정아, 얘기 좀 해. 제발 이러지 마. 나가줘. 오빠와 할 말 없어. 제 자취방 문을 두드리며 애걸하고 나와달라고 다시 생각해달라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인데 그 꿈을 그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만났던 그 표독스런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대체 예비 시부모님에게 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번엔 그쪽 시아버지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 하셨고 저는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시어머니란 작자에게 몇 대를 얻어맞고 화병이나 앓아 죽을 지경인데 시아버지라뇨. 물 건너간 결혼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돌린 건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시부모님을 모두 모아놓은 자리에서 재산이고 뭐고 다 포기할 테니 결혼 허락해달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남편 몫으로 올 재산이 10억대는 넘어간다는 것을요. 뭘 포기한다고? 너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 네, 책임질 수 있어요. 제 인생을 아직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며 휘두르시는 부모님, 저도 더 이상 아들 노릇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의견 최대한 존중하려 했지만 이미 선 넘으신 어머니 행동에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기막힐 놈의 자식이 뭘 못해? 아들 노릇을? 네가 아들 노릇 못한다면 나도 부모 노릇 하기 싫다. 그리고 너 오늘 일 반드시 후회할 거다. 네 사업자금 대준 거 나야. 내가 시작하게 해준 거라고. 네 형의 반만 닮았어도 더 크게 될 놈이 한심하구나. 한심해. 갑시다. 사실상 남자친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 같은 여자를 만나 크게 되지 못하고 우물 속에만 논다는 말씀이셨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번갈아가며 그렇게 저를 노려보시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고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비참해졌어요. 결국 덩그러니 둘이 남겨졌을 때 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오빠는 나 때문에 그 많은 재산도 부모님과의 인연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솔직히 내 입장에선 이건 아니야. 천륜을 끊겠다고? 오빠 정말 영영 부모님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재산도 지금에야 포기할 수 있다지만 나중에라도 아쉬워질 수 있잖아. 그때 나 원망 안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민정아. 남자친구는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배부른 고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저는 무척 심각했어요. 저 하나로 인해 부모님과 연이 끊긴다는 게 보통 일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신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 구원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저의 예비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남자친구보다 5살 많은 누나였는데 주로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터라 한국엔 잘 들어오진 못했어요. 대신 저랑 남자친구가 연애하고 있을 때 종종 비싼 선물을 보내주며 카톡으로 제 안부를 묻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남편에게 듣고 나선 곧바로 불이 나게 귀국해 가족회의를 소집하셨다 합니다. 아니, 왜 아들 결혼에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 나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인성도 바르고 착한 사람이던데, 그럼 됐지. 꼭 집안이니 조건이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것까지 따져야 돼요? 너는 모른다. 결혼도 안 한 네가 알 리가 없지. 우리한텐 그런 게 중요해. 나는 아들 결혼식에 돈 없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뷔페랍시고 접시에 음식 가득 담는 꼴 못 본다. 나도 네 아빠랑 생각이 똑같아. 너야말로 왜 이런 일로 일 내팽개치고 귀국까지 해서 우리 속을 뒤집어? 시덥잖은 소리 말고 돌아가. 아, 엄마, 아빠, 제발 그런 옛날 생각 좀 버리세요. 주원이가 얼마나 급박했음 재산 포기하겠단 말까지 하겠어요. 막말로 자식 결혼이 엄마, 아빠 체면 세워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자식한테 꼭 이런 모습 보여주셔야겠어요? 그래야 속이 편하세요? 아님 정말 주원이랑 연 끊고 사시게요. 한동안 이어지는 시누이의 잔소리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말씀을 못하셨다 해요. 원래부터 시누이 성격이 무척 직설적이고 똑부러진 편이라 예비 시엄마도 시누이 앞에선 찍소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는 나중에 저와 남자친구까지 한자리에 앉혀놓고 시부모님을 혼내기까지 했어요. 거침없이 말하는 그 모습이 솔직히 대단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신의 일도 아닌데 가족 일이라고 앞에 나서주니 저로선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 대신 나서주셔서요. 고맙긴. 민정씨,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말이 거칠지 마음까지 그러신 분들은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요. 아마 오늘 제가 한 소리 했으니 곧 수그러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민정씨 살아온 거 보니 대단하던데? 그 어린 나이에도 알바하면서 대학 다니고 생활비도 자기가 다 마련하고 그랬다면서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일절 없었거든. 다 지원해줬으니 주원이나 나나 편하게 학교 다녔고 민정 씨가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시누이는 이런 소리를 하며 제 기운을 북돋아줬어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저도 예비 시부모님과의 이 싸움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의기양양한 마음까지 들었죠. 그리고 역시나 남자친구의 끈질긴 설득으로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결혼을 준비했어요. 상견례부터 결혼식장, 웨딩사진, 웨딩드레스까지 예비 시부모님의 결정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 누가 쫓아올까 두려운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갈팡질팡 불안하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 시부모님을 보고 살 수 있을까?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할 틈도 없이 결혼 날짜는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저희는 상견례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 아빠를 모시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를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가 고른 상견례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곳으로 고르셨대. 수준에 맞는 좋은 곳으로 다시 고르셨대. 이리로 와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죠. 그럼 진작 말씀을 해주시지 미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제와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화가 너무 났지만 이제와 상견례를 물을 수도 없어 최대한 티내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엄마 아빠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시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착각하셔서 거기에 가 있으시다네. 아유 그러니?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거기로 얼른 가자꾸나.
엄마와 아빠에겐 그런 해선 안 될 거짓말까지 해가며 내비게이션에 알려준 도로명 주소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말이죠. 하지만 도착하니 최고급 상견례 장소라 하던 그곳은 굉장히 허름한 국밥집이었고 그 안에 예비 시부모님이 활짝 웃는 표정으로 저와 부모님을 보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고요. 여기가 맞니? 당황하신 엄마가 여기가 맞냐 재차 물으셨지만 일단 저는 시부모님과 눈이 마주친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님이 있는 테이블로 가 앉았습니다.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요. 그때까지도 엄마와 아빠는 허름한 국밥집을 보며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당당함인지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아, 장소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그게 아니고 조금 놀라긴 했네요. 왜요? 사돈 취향에 딱 맞춰 준비한 건데. 네? 그쪽 집안 수준 맞추려면 애들이 알아본 호텔 한식당에선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요리가 얼만지 아세요? 한 사람당 10만 원은 좋게 넘어요. 그런 곳에서 상견례 하시는 거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평생 한 번도 안 가보셨을 텐데. 그래서 여기로 했어요. 평소 많이 가보신 곳에서 상견례 해야 긴장도 덜 되고 국밥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아, 뭐라고요? 지금 저희 집을 비꼬시는 건가요? 어쩐지 제 딸 목소리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니, 뭘 그렇게 억울해하세요? 이런 반응이시니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식당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식당 일하는 사람을 사돈으로 맞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며느리랍시고 들어온다 하니까요. 근데 돌려 말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뭐라고요? 지금 그 말 당장 취소하세요. 이런 애라뇨. 내 귀중한 딸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자식은. 근데 사람이라고 다 같은 등급은 아니라서요. 아무튼 그런 말은 다 전한 걸로 알고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너무나 기막히고 황당한 자리였어요. 한마디로 시부모님은 일부러 국밥집을 상견례 장소로 정하고 부른 것이었고 저희는 그대로 그 모욕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야 그렇다 치고 가난하단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저희 부모님까지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 했던 걸까요? 저는 그만 너무 분이 차 앞에 있던 물컵에 있던 물을 그 사람들 얼굴에 그대로 쏟아 부었어요. 더러운 것들. 그리고 그 한마디만 하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는 나와버렸네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나오고 나서도 분에 차 계속 씩씩거렸어요. 근데 막상 엄마 아빠 얼굴을 보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괜찮다며 등을 쓸어주시는데 그만 울음이 터져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그런 일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엄마는 이 못난 딸을 감사 안아 주셨고 아빠는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셨죠. 괜찮다. 다 괜찮아. 원래 세상엔 못된 사람들이 있어. 우린 너가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부모님은 그런 말로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필사적으로 결혼할 거라고 하니 대놓고 우리가 파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겠죠. 남자친구와도 그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닐 겁니다. 그런 행동까지 한 자기 부모님이 너무 창피하고 또 한편으론 저에게 너무 미안해 연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남자친구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저 역시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라 여기고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잊은 채 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 목표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픈 과거를 겪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자고요. 그게 부모님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요. 그리고 회사도 자연스레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행이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곧장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었죠.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됐으니까요.
사실상 그간 연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새롭게 출발하길 원해 이런저런 선자리도 주선해 주시려 했지만 저는 친구들이 해주는 소개팅도 마다했습니다. 아마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엔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또 인연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만나게 된 인연은 저와 운명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취미도 취향도 비슷해 같이 있으면 공기처럼 너무나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너무 잘 맞다 보니 결혼까지 순식간에 흘러가게 되었죠. 다행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시부모님 역시 무척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검소하시고 소탈하신 성격을 지니신 데다 인품이 좋으신 게 인상에서부터 드러나시는 분들이었죠. 상견례 내내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시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허나 남편과 결혼하고 난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워낙에 남편도 검소하고 시부모님도 티를 내지 않으셔서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 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시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네가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 부잣집이라 하면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애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어. 근데 이젠 결혼한 지도 조금 됐으니 편하게 말하려 한다. 괜찮지? 아,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시부모님은 많은 유산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유산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공짜로 얻은 분은 아니란다. 나도 네 시아버지도 부동산 업계에 있었던 만큼 많은 공부를 했지. 그리고 받은 돈으로 가게도 차려보고 또 말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에 대해 배우고 익혔단다. 나는 내 아들도 그렇게 살길 바랐기 때문에 부잣집 망나니처럼 안 기르려고 꽤나 노력하며 살았어. 아가, 널 봤을 때 제일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니? 성실함과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었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네 힘으로 살았다는 거, 그게 가장 좋아 보였단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엔 그런 게 부족한 사람도 간혹 보였거든. 저는 그날 시어머님의 말씀을 묵묵히 들으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그런 소박하면서도 선한 인품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말씀 끝에 저에게도 건물을 하나 건네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주는 건 아니란다. 건물이 있으면 넉넉히 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관리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아. 열심히 공부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근데 정말 제가 받아도 될지? 아가, 넌 이제 우리 집 식구잖니? 작은 거니 받아도 된단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전적으로 저를 식구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 정말 운명이지 않을까 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는데요. 당시 남편과 사업 구상으로 바쁘던 때 저희 건물에 국밥집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작은 국밥집이었는데 나이 있는 부부 2명이 운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제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남편이 대신 부동산 계약을 했기에 나중에야 작은 개업 선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놀랍게도 제가 알던 두 사람이 열심히 국밥을 나르고 있었어요. 바로 제 시부모님이 될 뻔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얼토당토 없어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 여자가 먼저 절 발견하곤 놀랐는지 국밥 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손님 쪽으로 뜨거운 국밥물이 튀었고 그 여잔 정신없이 자기 앞치마로 손님 구두를 닦더군요. 저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사람 인연 참 기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전시모가 제 세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손님 신발을 다 닦은 후엔 전시모가 제게 묻더군요. 아주 날카로운 말투로 말이죠. 네가 여길 왜 왔니? 뭐 우리 애한테 집 망했다는 말이라도 듣고 온 거니? 동정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어디 건방진 계집애 가? 아니요, 축하해드리려고 온 건데요. 뭐? 개업하셨다길래 찾아왔어요.
제가 바빠서 남편이 대리로 가게 예약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요. 아마 제 신분증도 보셨을 텐데 대충 보셨나 봐요. 뭐? 계약을? 그 여자가 어리둥절하자 그 사이 옆에 있던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상황을 알아차린 듯 숨을 헉 들이키더군요. 그럼 혹시 건물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네가?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네가 진짜 이 건물주라는 거야? 그 여자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허탈한 표정을 짓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얼마 있다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사업 실패하고 투자 망해 이 꼴이 된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냐면서 말이죠. 아마 저도 그 여자도 아니 그 누구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상견례 장소를 국밥집으로 잡을 수 있었겠죠. 이미 비참한 꼴 다 본 저로선 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 말만 해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아줌마, 앞치마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와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어요. 오래된 상처 하나가 쓰리게 저를 훑고 지나갔는데 이젠 정말 과거이구나 싶더군요. 그러면서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고이는데 기분이 정말이지 개운했습니다. 그 후 저는 둘 다 국밥집을 관두고 나갈 줄 알았지만 투자한 돈이 있어 그런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입자인 채로 살더라고요. 종종 국밥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잔 흠칫흠칫 놀라곤 하고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이죠. 지금의 저는 남편과 딸아이 하나를 두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물론 건물이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삶이 편안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단 친정 부모님 잘 챙겨주는 남편 덕에 너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도 그간의 고생은 이 나날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또 어린 시절 가난하고 불우했지만 제 힘으로 뭐든 견디고 이겨내려 했던 저이기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편과 시작한 사업을 한번 잘 마무리해보려 해요. 현명하신 시부모님의 가르침이 항상 옆에 있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평안한 삶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가족들.